에티오피아 대통령이 한국에 붙인 감사 편지에 충격받은 사연. 에티오피아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기술 자립을 선언하여 나일강댐 복구를 주도했지만 중국 측과의 대립에 부딪혀 댐 사업에 차질이 생겼는데요. 그때 한국댐 관련 박사와 에티오피아 기술자 20명이 댐 복구 재개를 나섭니다. 과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에티오피아 수자원청에서 일하는 엘리자벳입니다. 2025년 어느 새벽, 제 인생을 바꾼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 2시경이었죠.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 급히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도착하니 모든 제어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청나일댐이 완전히 멈춰버린 거였죠. 순식간에 수도 아디스아바바 절반이 정전됐어요. 병원에서는 응급실 불빛이 꺼졌고 식수시설도 멈춰 섰습니다. 저는 손에 땀을 쥐고 모니터를 바라봤죠. 빨간 경고등만 깜빡거릴 뿐이었어요. 가장 답답했던 건 다음이었습니다. 댐 시스템 대부분이 중국 본사 서버에 연결돼 있었거든요. 우리 에티오피아 기술자들은 기초적인 진단조차 할 수 없었어요. 마치 자신의 집 열쇠를 남에게 맡겨둔 기분이었죠. 동료들은 중국 본사에 연락을 취했지만 시차 때문에 연결이 안 됐습니다. 설령 연결되더라도 원격 진단만 가능했어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 문제들은 손댈 수 없었죠. 언론은 조용했어요. 정부에서 함구령을 내린 거였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죠. 그들의 절망스러운 표정을 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아이들은 무서워하며 엄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어둠에 잠긴 도시를 바라봤어요. 평소라면 불빛으로 가득했을 거리가 칠흑같이 어두웠죠. 그때 문득 고인이 된 어머니 루시아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는 20년 전 이댐 설계에 참여했던 기술자였어요. 생전에 자주 말씀하셨죠. 언젠가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집에 돌아와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오래된 기술 노트 한 권이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수첩이었죠. 표지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첩을 넘기는데 익숙한 문장과 함께 낯선 한국어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가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자세한 기록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였어요. 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건 마지막엔 너에게 맡긴다고. 그 순간 저는 뭔가 중요한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댐은 여전히 멈춰 있었어요. 시민들의 촛불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노트를 꼭 안고 다짐했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저는 어머니의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나갔습니다. 20년 전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했던 프로젝트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노트를 넘기던 중 놀라운 걸 발견했죠. 낡은 종이 사이에서 작은 금속 군번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손에 들어보니 차가운 금속의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강유식 1951 춘천.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강유식. 이 이름은 한국 전쟁에 참전한 에티오피아抗류 부대의 전설적인 병사였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바로 제 외할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한국 땅에서 싸우다 부상을 당하셨고 그때 만난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을 평생 잊지 못하셨다고. 하지만 이 군번줄을 어머니가 왜 갖고 계셨는지는 몰랐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세대를 잇는 연대의 유산이었구나. 할아버지는 한국을 위해 싸우셨고 어머니는 한국과 함께 일하셨죠. 이제 제가 그 연결고리를 이어가야 한다는 걸 느꼈어요.
노트를 계속 넘기다 보니 한국 이름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한솔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의 메모를 보니 그는 20년 전 루시아와 함께 일했던 한국인 기술자였죠. 저는 인터넷으로 조한솔을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서울에 있는 수자원 연구소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이미 정년퇴직을 하셨지만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했죠.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분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루시아의 딸 엘리자벳이라고 소개하며 된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놀랍게도 몇 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한국으로 오라는 내용이었죠. 그분은 이미 20년 전부터 이 문제를 걱정하고 계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주저없이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동료들은 정부 승인도 없이 해외로 나가면 안 된다고 말렸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죠. 이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조한솔이 직접 나와 계셨어요. 백발의 노인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루시아를 정말 많이 닮았다고.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만난 조한솔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씀하셨어요. 내 어머니는 이미 20년 전 지금의 고장을 예측했다고. 다만 아무도 듣지 않았을 뿐이라고 하셨죠. 그분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셨습니다. 20년 전 프로젝트 자료들이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세심하게 에티오피아 기후와 지형을 연구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들이었죠. 하지만 당시엔 비용 때문에 채택되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자료들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앞선 생각을 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조한솔이 20년 동안 이 자료들을 보관해 오신 이유도 알 것 같았죠. 조한솔은 잠시 침묵하더니 가방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셨습니다. 누렇게 바랜 회의 녹취록이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며 손이 떨렸죠. 20년 전 그날의 기록이라고 하셨거든요. 녹취록을 읽어보니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2005년 12월 15일 국제협력설계회의였어요. 참석자는 에티오피아 정부 관계자, 중국 수자원 공사 대표단, 그리고 한국 기술진이었죠. 어머니 루시아도 에티오피아 측 기술 고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조한솔은 그날을 회상하며 말씀하셨어요. 내 어머니는 정말 열정적이었다고. 며칠 밤을 세워가며 준비한 에티오피아형 저진동 스마트댐 설계안을 발표하셨다고 하셨죠. 에티오피아의 특수한 지형과 기후를 모두 고려한 맞춤형 설계였어요. 어머니는 발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는 연중 기온차가 크고 지진 활동이 있어서 일반적인 댐 설계로는 부족하다고. 특히 청라일강 유역의 토질 특성을 반영한 기초공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죠. 하지만 중국 측 중간 간부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굳이 지역 맞춤 설계가 필요하냐고. 아프리카 기후는 다 비슷하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의장 분위기가 싸늘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조한솔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때 자신이 더 강하게 어머니를 지지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후회하고 계셨죠. 중국이 주요 투자국이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였거든요. 그 한마디에 회의장은 침묵으로 굳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 관계자들도 아무 말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루시아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설계도를 조용히 내려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씀도 없이 회의실을 떠나셨죠. 저는 녹취록을 읽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상상이 갔거든요. 자신의 전문성과 조국에 대한 사랑을 모두 담은 설계안이 그렇게 무시당하셨으니까요. 조한솔은 계속해서 그날 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어머니를 찾아갔는데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계셨다고 해요. 책상 위에는 설계 초안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그분은 고백하셨어요. 그게 옳다는 걸 알았지만 자신은 지키지 못했다고. 대신 그날 밤 어머니가 책상에 남긴 설계 초안 사본을 몰래 가져갔다고 하셨습니다.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조한솔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셨어요. 바로 그 설계 초안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명했어요. 어머니의 꼼꼼한 필체로 가득 찬 도면과 계산서들이 저를 압도했죠. 저는 그 설계를 손에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완성하겠다고. 어머니가 미처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제가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어요. 조한솔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루시아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라고. 그리고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하셨죠. 한국 정부와 기술진들이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어머니의 설계도를 한 장 한 장 살펴봤습니다. 20년 전 기술로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지금은 가능해 보였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약속드렸죠. 이번에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어머니의 20년 전 설계를 현대 기술에 맞게 업데이트하는 일이었어요. 밤낮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에티오피아형 스마트 복구안을 만들어갔죠. 3주 만에 완성된 설계안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예측 시스템과 자체 진단 기능까지 갖춘 첨단댐이었어요. 중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완전한 자립 운영이 가능한 설계였죠. 하지만 정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수자원부 장관은 제 보고서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중국과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승인할 수 없다고 했죠. 기존 투자금 회수 문제도 있고 외교적 마찰도 우려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기술적으로는 완벽한 해결책이 있는데 정치적 이유로 막히는 상황이었거든요. 동료들도 저를 이상하게 바라봤죠. 정부 방침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답답한 마음에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정전된 도시의 어두운 모습이 보였어요. 시민들의 불만은 날로 커져가고 있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때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한국 억양의 남성 목소리가 들려왔죠. 엘리자벳 박사님, 한국에서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나와주시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누가 온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급히 공항으로 달려갔죠. 도착 게이트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장을 입은 관료들이나 양복 차림의 기술진을 예상했는데 그들은 양복도 명패도 없이 낡은 작업복과 헬멧을 든 채 서 있었거든요. 가장 앞에 선 중년 남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강태원이라고 자기소개를 하셨어요. K-워터에서 온 기술진이라고 하셨죠. 그분의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고 작업복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보통 이런 국제 협력 프로젝트에는 정부 관계자들이 먼저 오거든요. 회의부터 하고 계약서부터 검토하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이들은 달랐어요. 강태원 박사는 제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고하러 온 게 아니다. 같이 일하러 왔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접근 방식은 처음 경험해보는 거였거든요. 함께 온 다른 기술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기 전문가, 기계 엔지니어, 제어 시스템 전문가들이었는데 모두 현장 경험이 풍부해 보였어요. 이론보다는 실무를 중시하는 분들 같았죠. 공항 카페에서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댐이 멈춘 지 이미 한 달이 넘었고 시민들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했어요. 강태원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물었어요. 정부 승인은 언제 날 것 같으냐고. 저는 솔직하게 답했죠.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러자 강태원 박사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직접 가서 보자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분들은 외부 기술자가 아니라
진정한 연대자로 왔다는 걸. 정치적 계산이나 경제적 이익보다는 사람들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었어요. 강태원 박사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조한솔에게서 들었다며 어머니 루시아의 이야기를 간단히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저는 그분들과 함께 댐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강태원 박사는 말씀하셨어요. 기술은 나누는 것이고 어려움은 함께 해결하는 거라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댐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에티오피아 기술자 20명을 소집했습니다. 평소 중국 측 지시만 받아왔던 분들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희가 직접 주도하는 복구 작업이었죠. 하지만 현장 진입부터 난관이었습니다. 중국 측 관리사무소에서 나온 담당자가 저희를 막아섰어요. 계약 위반 시 모든 보증이 무효가 된다며 진입을 허락할 수 없다고 했죠. 저는 그 담당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외부를 기다리지 않겠다고. 이건 우리나라 댐이고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했어요. 제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확신이 담겨 있었죠. 중국 측 담당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에티오피아 측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동료 기술자들도 제 뒤에 서서 지지해 주었죠. 결국 현장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강태원 박사와 한국 기술진들이 함께했지만 모든 작업은 에티오피아 인력 주도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한국 분들은 코치 역할만 하겠다고 하셨죠. 첫날은 정확한 진단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중국 측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시스템 내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냉각 시스템과 제어 회로에 문제가 있었죠. 에티오피아 기술자들은 처음엔 주저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순 점검만 해왔던 분들이 직접 수리를 한다는 게 부담스러우셨거든요. 하지만 강태원 박사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며 용기를 북돋워 주셨어요.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부품들을 교체하고 제어 시스템을 재설정하는 작업이었어요. 저도 직접 현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함께했죠. 20년 전 어머니도 이런 기분이셨을까 생각하며요. 작업 중간중간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한국 기술진들이 조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실제 작업은 모두 저희가 직접 했어요. 손에 기름이 묻고 땀이 흘러도 포기하지 않았죠. 셋째 날 오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모든 수리가 완료되어 시스템을 재가동하는 시점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인 스위치에 손을 올렸죠.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기계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첫 번째 터빈이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터빈도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어실의 모니터에 정상 수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순간이었죠. 한 달 넘게 멈춰있던 댐이 다시 살아난 거였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댐 인근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둠 속에 있던 집들에 하나둘씩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죠. 한 아이가 거리에서 뛰며 외쳤습니다. 엄마, 불이야. 불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 아이의 목소리는 온 마을에 울려 퍼졌어요. 곧 사람들이 집에서 나와 거리로 몰려 나왔죠. 마을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달 넘게 어둠 속에서 살았던 고통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순간이었어요.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기뻐했고 어른들은 서로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현장에서 바라본 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강태원 박사와 한국 기술진들도 함께 기뻐해 주셨죠. 정말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된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댐 옆에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해냈어요. 진짜로요. 어머니가 20년 전 꿈꿨던 그 모습이 마침내 현실이 된 거였죠. 한국 기술진들은 말씀하셨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앞으로 에티오피아가 완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겠다고 하셨죠. 저는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된 복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 강태원 박사가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과정을 백서로 남기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다음 말이었죠. 실패까지 포함해서 만들자고 하신 거예요. 저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보통 이런 프로젝트 보고서는 성공 사례만 부각시키거든요. 실패나 문제점은 최대한 축소하거나 아예 빼버리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강태원 박사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분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진짜 배움은 실패에서 나온다고. 성공만 기록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고 하셨죠.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서로의 실패를 공유하면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만약 실패를 포함한 백서를 만든다면 정말 솔직하게 써야 할 것 같았거든요. 20년 전 어머니 루시아가 외면당했던 회의 기록도 포함해야 하고 중국과의 불공정 계약 내용도 공개해야 했죠. 가장 어려운 건 내부 비판까지 담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에티오피아 정부의 잘못된 판단, 기술자들의 역량 부족, 정치적 고려로 인한 지연 등 모든 걸 털어놓아야 했죠. 밤늦게 사무실에서 초안을 작성하며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공개하면 정부에서 문제 삼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보니 답이 나왔어요. 다음날 동료들에게 백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 차가웠어요. 한 선배는 말했죠. 왜 굳이 우리 치부를 드러내야 하냐고. 성공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원 박사와 함께 본격적인 백서 작성에 들어갔어요. 실패 백서라고 이름을 정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작업이 진행될수록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런 기록이야말로 후배 기술자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등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요. 백서 초안이 완성되자 정부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자원부 일부에서는 국가 이미지에 해가 된다며 반대했어요. 외교부에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우려한다고 했죠. 가장 큰 반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정부 홍보팀에서 백서 발간을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어온 거예요. 국정감사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였죠. 저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기술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정치적으로 또 막히는 상황이었거든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총리께 직접 보고하기로 한 거죠. 총리실에서 만난 총리는 생각보다 젊은 분이셨어요. 제 설명을 끝까지 들어주시더니 잠시 침묵하셨죠.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패를 숨기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고 하셨어요. 진짜 선진국은 실패를 공개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죠. 백서 발간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총리의 지지를 받아 실패 백서는 무사히 출간됐습니다. 2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이었어요. 성공 과정뿐만 아니라 모든 실패와 시행착오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죠. 출간 직후 국내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에서는 자학적이라고 비판했어요. 하지만 기술계와 학계에서는 환영했죠. 이런 솔직한 기록이야말로 진짜 가치 있는 자료라고 평가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반응은 해외에서 나왔어요. 아프리카 기술회의에서 우리 백서가 화제가 됐죠. 다른 나라 기술자들이 앞다투어 읽고 싶어 했습니다. 케냐의 한 기술자는 말했어요. 이런 솔직한 기록을 본 적이 없다고. 보통은 성공담만 들을 수 있는데 실패 과정까지 공개해줘서 정말 도움이 된다고 했죠. 결국 우리 백서는 아프리카 기술회의에서 용기의 문서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고 공개할 용기를 보여준 문서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죠. 그날 밤 강태원 박사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거라고 하셨어요. 다른 나라들도 우리를 따라 솔직한 기록을 남기기 시작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백서 발간 이후 청나일댐은 완전한 자립 운영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더 이상 중국 본사 서버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모든 제어와 관리를 에티오피아 기술자들이 직접 담당하게 됐죠. 가장 놀라운 건 새로 개발된 에티오피아형 일교차 예측 시스템이었습니다. 저희가 현지 기후 특성을 반영해 만든 이 시스템은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였어요. 효율성이 기존보다 30%나 향상됐죠. 에티오피아는 하루 기온차가 큰 고원지대입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가워지는 특성이 있어요. 일반적인 댐 운영 시스템으로는 이런 급격한 온도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은 달랐어요. 20년간 축적된 현지 기상 데이터와 어머니 루시아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에티오피아 고유의 기후 패턴을 완벽하게 반영한 시스템이었죠. 운영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K-워터에서 공식 서한이 날아온 거예요. 저희가 개발한 일교차 예측 시스템에 대한 기술 자문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서한을 받고 눈을 의심했어요. 한국은 수자원 기술의 선진국이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에티오피아에 기술 자문을 요청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강태원 박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도 최근 기후변화로 일교차가 커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저희 시스템이 이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더 놀라운 소식은 그 다음이었어요. 중국 수자원부에서 조용히 참관 요청을 해온 거였습니다. 20년 전 어머니의 설계를 무시했던 바로 그 중국이었죠. 처음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감정적으로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조한솔에게 조언을 구했죠. 그분은 화상통화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와줄 차례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면서요. 실패부터 공개하라는 거였죠. 중국도 자신들의 실패와 문제점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조건이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했어요. 기술 협력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거든요. 일방적인 요청만으로는 진정한 협력이 이뤄질 수 없죠. 중국 측에 조한솔의 조건을 전달했습니다. 며칠 후 중국 수자원부에서 답변이 왔어요. 자신들도 실패 사례를 공개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한 달 후 중국 기술진 5명이 에티오피아를 방문했습니다.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세였어요. 겸손하게 배우려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들을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현장 시찰에서 중국 기술진들은 놀라워했어요. 에티오피아 기술자들이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운영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죠. 더 이상 외부 도움 없이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중국 측 팀장의 말이었어요. 20년 전 자신들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지역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인 기술만 적용하려 했던 걸 반성한다고 했죠. 그 후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수자원 기술의 허브로 떠올랐습니다.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에서 기술 자문을 요청해왔어요. 저희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 달라는 거였죠. 저는 매번 같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성공담뿐만 아니라 실패 경험도 함께 공유하자고요. 그래야 서로에게 진짜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죠. 놀랍게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아프리카 기술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실패를 숨기지 않고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조한솔이 다시 에티오피아를 방문하셨어요. 청나일댐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며 정말 감격하셨죠. 20년 전 루시아의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에티오피아가 주는 나라가 됐다고.
기술을 받기만 하는 나라에서 나누어주는 나라로 변했다고 하셨죠. 저는 그 말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댐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심은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랐구나. 이제 그 나무 그늘에서 다른 나라들도 쉴 수 있게 됐다고 말이죠. 그로부터 1년 후 저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프리카 수자원 연합에서 공식 제안서가 온 거예요. 연합 최초의 여성 기술 고문으로 임명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아프리카 수자원 연합은 54개국이 참여하는 거대한 조직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에티오피아의 한 기술자를 고문으로 임명한다는 게 꿈 같았죠. 임명식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 앞에서 선서를 할 때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어머니가 꿈꿨던 것보다 훨씬 큰 무대에 서게 된 거였죠. 더 놀라운 소식은 그 후에 들려왔어요. 어머니 루시아의 20년 전 설계가 아프리카 각국 기술학교에서 교과서로 채택된다는 거였습니다. 실패했던 설계가 이제는 표준이 된 거죠. 케냐 공과대학에서 첫 번째 교과서가 출간됐어요. 표지에는 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죠. 미래를 본 여성 기술자 루시아의 유산. 저는 그 교과서를 받아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각국에서 초청 강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가나, 세네갈, 모로코, 남아공까지 아프리카 전역에서 루시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죠. 저는 어머니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사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해 12월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특별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전국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청라일댐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보고해달라는 거였어요. 총리가 직접 요청하신 거였죠. 방송 당일 저는 정말 떨렸습니다. 전국의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머니와 저의 이야기를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카메라 앞에 선 저는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무시당했던 어머니의 설계부터 댐이 멈춘 그날까지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에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선언했습니다. 엄마, 당신이 미처 완성하지 못한 그 댐, 이제는 우리가 완성했습니다. 그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했어요. 방송이 끝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SNS에는 응원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특히 젊은 여성 공학도들이 저에게 용기를 얻었다는 메시지를 많이 보내왔죠. 한 대학생은 이렇게 써왔어요. 엘리자벳 박사님 덕분에 제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어머니와 딸이 이어간 그 정신을 자신도 이어가겠다고 했어요. 정부에서는 특별한 결정을 했습니다. 청라 1강변에 루시아 기념비를 세우기로 한 거예요. 어머니의 공로를 기리고 후세에 그 정신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기념비 제막식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조한솔도 한국에서 오셨고 강태원 박사를 비롯한 한국 기술진들도 참석해 주셨어요. 심지어 중국 수자원부 대표까지 와서 사과의 뜻을 전했죠. 해가 지고 기념비의 조명이 켜질 때였어요. 거기에 새겨진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기술은 나눌수록 강해지고 용기는 전염된다. 어머니가 평생 믿고 실천하신 철학이었죠. 그날 밤 저는 혼자 강변을 걸었습니다. 댐에서 흘러나오는 물소리를 들으며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20년 전 좌절하셨던 그분이 지금 이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상상해봤죠. 조한솔이 제 옆으로 와서 말씀하셨어요. 루시아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딸이 어머니의 꿈을 이렇게 크게 키웠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꿈이 아프리카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셨죠. 강태원 박사도 함께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앞으로 아프리카가 세계 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 혼자만의 성취가 아니라는 걸.
한국의 조한솔과 강태원 박사, 에티오피아 동료들, 그리고 저까지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였죠. 기념비의 조명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어머니가 시작하신 이 일을 더욱 크게 키워나가겠다고. 아프리카의 모든 여성 기술자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말이죠. 그날 밤 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많았어요. 마치 어머니가 하늘에서 저를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았죠.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저희가 해냈어요.